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어제보다 매서워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 6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 조금 더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목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는 이맘때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죠.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들어보고요. 원주시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 각 지역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새로운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서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내년 지방소멸기금 1,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금 확보액은 강원 16개 시군은 1,040억 원, 강원도는 200억 원가량입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영월군과 인제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두 지역은 각각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창업 지원과 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영월은 120억 원, 인제는 30억 원의 기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와 사업소득 등을 합한 강원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7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7,427만 원보다 948만 원이 적은 겁니다. 또 올해 3월 말 기준 강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370만 원, 부채는 5,970만 원으로 각각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원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면 신평리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 지정면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8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홍콩에서 발생했던 고층 아파트 화재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겨울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예방법을 기억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주소방서 김수장 예방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겨울철 화재 발생 유형으로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 원주 지역에서 4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444건으로 나타났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2021년도에 130건, 22년도에 118건, 23년도에 104건, 24년도에 92건으로 매년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화재 원인의 94%가 부주의 등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38명 등 총 4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리고 또 71억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화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매년 10명 이상 발생했던 화재 인명피해는 지난 겨울에 3명으로 감소했고요. 재산 피해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겨울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자, 원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에서 이제 화재가 난 위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내 집에서 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3년간 원주 지역에서 공동주택에서는 97건, 단독주택에서는 15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여전히 단독주택 화재 발생 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와 지산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본인의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피할 때는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관 입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로 대피 공간이나 아파트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서 대피를 하고 대피 공간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서 연기의 유입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로 현재 위치를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 집에서 불이 났다면 일단 대피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 요청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세대나 주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상황에서는 건물 구조나 대피로 등이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이건 소방관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런 때는 이제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세대 내에 대기해서 안내 방송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대피나 구조 요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도 직업병인지 몰라도 항상 사람이 많은 다중이업소 등을 가면 피난구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연말 각종 모임으로 낯선 장소에서 회식이나 모임 등이 많을 텐데 모임 장소는 대부분 익숙한 공간이 아닌 만큼 도착하면 화재 대피용 피난구나 소방서의 위치를 사전에 한 번씩 눈여겨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요즘 피난시설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막상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요. 정작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사시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 연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나 피난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안에 소방시설이나 화재 대피시설 등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시설에 따라서 대피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향식 피난 사다리라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소방시설법에 적용된 피난시설로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가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 세대로 사다리를 펼쳐서 대피하는 시설로 계단 등을 사용해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왕강기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왕강기의 경우에는 3층부터 10층 사이의 아파트 세대에서 볼 수 있는 피난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슴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서 로프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요. 경량 칸막이의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의 베란다 벽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석고보드로 된 벽을 파괴해서 옆 세대로 대피하는 피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향식 내림사다리, 완강기, 경량 칸막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 같은 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실까요? 네, 겨울철 화재 발생 통계에서 보듯이 전체 444건의 화재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35건의 화재 원인이 정기적인 요인인데요. 바로 대부분이 난방기기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 난방기구를 동시에 꽂아서 사용하는 문어가식 사용은 과열 합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전기제품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 누전 위험을 없애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겨울에는 전기장판 히터 등 전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히터나 온풍기 근처에 옷가지나 종이류 같은 가연성 물질은 열이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화재로 번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겠죠. 네. 또 우리 강원도 지역은 산림과 가까운 마을이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도 적지 않죠. 잘못 사용할 경우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의 방법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중에는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요.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나 연통 주변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내부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초기 대응용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따금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실제로 경고음이 들렸을 때 이게 오작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왕좌왕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이런 오작동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집 안방이나 거실 위 천정에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감지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열이나 연기로 화재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라는 곳까지 신호를 보내주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과 연동해서 복도에 발신기가 작동하고 대피하려는 신호음이 시끄럽게 들리실 텐데요. 감지기도 아무래도 기기이다 보니까 연기나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왕왕 발생합니다. 아파트 거주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복도에서 발신기 화재 경고음이나 방송 장비를 통해서 화재 방송을 들으신다면 혹시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을 하고 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과 관련해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원주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화재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함께 마을 또는 경로당,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업소나 위험물 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 안전 조사를 강화해서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겨울철 난방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안전수칙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네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김수장 예방팀장과 겨울철 화재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주에는 관련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열린 원주시 자살예방 정책 포럼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고요. 네, 이 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 자살률은 29.1명인데요. 전국 평균인 24명을 넘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자살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10년 사이 학생 자살 사망자가 약 100여 명 늘었는데 원주시의 경우도 이런 흐름과 마찬가지로 매년 청소년 자살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관리하는 청소년 사례 중에서도 79%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네. 이에 청소년 시기부터 고령까지 전생에 걸쳐서 정신건강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충동성과 또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자살이나 자해 신호를 조기 발견하고 관계기관과 신속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지정한 지역의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의 상담사는 자살에는 분명한 징후가 있어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상담센터 임지용 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살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먼저 행동을 한번 잘 관찰해 본다면 분명히 안 하던 행동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 무의식 중에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것들,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편견을 갖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감해주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두 번째는 학교에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학교는 위클리스트가 돼 있어서 선생님들은 전부 이미 자살 예방 교육이나 연수를 다 받아서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가장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언어나 말하는 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관심이 없다면 흘러 지나가는 거죠. 어른들은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동성이 높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특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우울과 충동성, 낮은 자존감 같은 개인 요인부터 가정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가정적인 요인, 또는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스트레스 같은 학교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아이를 소유물처럼 통제하기보다는 집에서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또 자율성을 키워주는 태도가 중요하고,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자살 예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여러 기관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선별검사, 사례관리, 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예방사업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 위센터 등이 연계돼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상담과 전문기관으로 연결이 가능한데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는 게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포럼에서 이야기된 지역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미라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전국 10대 자살률의 연평균 변화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는데요.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통계에서도 10대는 20대 다음으로 높은 재시도율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로 확인되었고, 이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거나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성인보다 충동적이며 재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특성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정신건강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의 통합 관리와 기관과 긴밀한 연계 강화가 위험도를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이제는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네,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가정과 학교, 지역에서 함께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전문가들은 위기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연결될 때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혹시 유난히 살기 싫다거나 없어지고 싶다 같은 말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 표정을 계속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또 필요할 때는 학교와
상담기관, 지역센터에 망설이지 말고 연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새로운 통신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에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평창 소식을 잘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첫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이 어르신을 위한 다 보살펴드림 해피 700억 평창 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평창의 어르신께 정말 힘이 되는 소식인데요. 평창군에서는 노인 돌봄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플랜으로 다 보살펴드림 해피 700억 평창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름에는 평창의 상징 해피 700 정신과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다 보살펴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플랜에는 여러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거 및 고령 어르신 정기 방문 강화, 응급 안전장비 확대 보급, 주거 환경 개선 및 난방 취약 가구 지원, 생활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 노인 맞춤 돌봄 프로그램 고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업이 연계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네. 노인복지센터, 의료기관, 돌봄기관, 마을 단위 인력들이 함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르신이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빠르게 발견하고 연결해 도움을 드리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추운 겨울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이번 다 보살펴드린 해피 700억 평창 플랜이 어르신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이 노인복지에서 크게 한 걸음 나아가는 정책인 만큼 저희도 많은 힘 보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돼서 평창군 구석구석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봅니다. 중단됐던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공사가 재개된다고요? 네, 많은 주민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입니다. 올해 3월 기공식으로 성대하게 시작을 알렸던 평창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준공이 지난 여름부터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이유는 공사 부지에서 매장 유산이 출토되면서 공사가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언제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특히 이 센터는 평창읍사무소는 물론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복지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와 평생교육, 복지, 문화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이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공사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면서 내년 완공 목표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가 청년층과 가족 단위 주민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평창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큰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터만 마련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이번 공사 재개가 평창군의 교육, 문화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창군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청옥산 야생화단지가 겨울철 운영을 중단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많은 분들이 찾는 평창의 청옥산 야생화단지, 흔히 600마지기라고 불리면서 차박 캠핑의 성지로 떠올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평창의 관광 명소인데요. 올 겨울에는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겨울 청옥산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안개와 결빙이 잦은 곳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인데요.
특히 정상부로 오르는 진입로는 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이번에 선제적으로 휴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600마지기 여행을 계획했을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휴장 기간에는 식생 보호 작업과 탐방로 보수, 안내판 정비, 환경보건 등 각종 관리 작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600마지기가 SNS로 널리 알려지면서 성수기는 물론 비수기까지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자연 훼손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번 겨울 정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시적인 운영 중단에 아쉬운 분들 많으시겠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다시 개장하면 평창을 대표하는 드넓은 초원 풍경과 야생화가 반겨주는 더 쾌적한 모습의 청옥산 야생화단지 600마지기를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가 무료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평창올림픽 플라자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도 알차게 정보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섭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